네, 매주 월요일 아침이죠.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리고 돈이 되는 경제 뉴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좀 전에 우리 기후위기 관련해가지고 우리 전문가 의견 들어봤는데 앉아서 들으셨잖아요. 어떠시던가요? 경제하고 또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뭐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이제 물이 사라지고, 네. 그 다음에 지구 반대쪽에서는 뭐 극한의 이제 무더위가, 우리는 굉장히 폭염, 폭우가.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무시해왔던 이런 이제 환경 오염이 결국 지구를 공격하고 우리 이제 생활에 직접 밀접하게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몸소 깨닫고 있잖아요. 물론 선진국들은 굉장히 많이 이득을 본 셈이고, 네. 이제 신흥국, 우리를 포함한 이제 신흥국들의 경우 아직도 이제 가야 할 길이 먼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 세계가 이 문제를 공감하면서 공장 가동을 줄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차량 가동 줄여서 친환경으로 가고, 그래야 이제 이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고 지구가 온난화가 멈춰야만 끝나는 그렇죠. 일이거든요. 북극곰이 진짜 먹이를 찾아서 정말 이 살얼음 깨지는 이제 북극을 이제 헤매고 다니는 걸 우리가 몸소 목격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요즘 보면 동남아 기후 같아요. 그러니까요. 스콜이라고 해서, 네, 스콜이라고 해서, 야, 햇빛 쨍쨍하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지나가는 것처럼 비가 내리치고요. 또 바로 옆 동네에서는 또 쨍쨍합니다.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전혀 남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농산물도 영향 미치고 있어요. 열대 과일 작물들이 점점점, 옛날에 귤은 제주도에서만 난 줄 알았는데 지금 경상도 전라도에서도 나고요. 그다음에 옛날엔 좀 달았는데 요즘 달지도 않아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이제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걸 몸소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가능한 한 에어컨 사용 줄이고 자동차 사용 줄이고, 네. 이제 배기가스를 좀 줄이는 방안을 전체가 좀 공감하면서 그런 게 이제 좀 협력을 하지 않은 이상 이게 참 지구 문제, 온난화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 기후 재앙 얘기까지 지금 했고, 대통령이나 여당이나 정부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 지금 했습니다. 자,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되게 작은 것밖에 없어요. 뭐 일회용 잘 안 쓰기, 분리 배출 잘 하기, 가급적이면 쓰레기 안 나오게 열심히 하기, 뭐 이런 건데, 그런 거가 미치는 영향보다는 나라 전체적으로 풍력 발전소 짓고 태양광 많이 하고 원전 없애고 이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된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가야 된다. 그게 우리 당장에 이런 뭐 미친다기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그런 서로 물건을 사고 팔 때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물건을 안 사겠다는 게 지금 사회의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가장 앞장섰던 게 유럽이에요. 네. 근데 이번 위기 겪으면서 자꾸 역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 로드맵을 지연시키고, 네. 다시 원전이라든가 굉장히 손쉬운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다 보니 그 국제적인 이제 합의가 조금씩 와야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와야 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좀 또 위기의 순간에 항상 뭉치는, 또 똑똑하게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생각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잘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지금 중국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중국 부동산발 위기가 심상치 않은 헝다. 중국에서 지금 이 원흉이 뭐 헝다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국 최대 민간 개발업체 부도 위기가 고조가 되면서 금융 위기가 심각합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뭐 그렇게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말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 부동산발 위기로 인해서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기까지가 지금 지난 주에 계속 나온 얘기예요. 자,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갑자기?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쉬운 경기 이제 부양 수단이 부동산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금리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동산 PF가 문제고, 사실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경제 부가가치 4분의 1은 부동산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 부양에 좋은 수단인 건 맞지만 침체기에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최대 민간 이제 개발업체, 부동산 개발업체 1위, 2위, 3위 업체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어요. 국영기업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하셨던 시발점은 2년 전에 헝다라는 업체였어요. 이제 헝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비구이 위안이라는 네, 컨트리 가든이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 비구이 위안이 삼성 레미안이라면 헝다는 현대건설 더 H예요. 그리고 완다라는 업체가 있어요. 네. 이 업체는 GS자입니다. 그러니까 1, 2, 3위가 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예. 근데 이 비구이라는 업체가 도대체 6년 연속 2022년까지 주택 판매 1위 업체. 네. 예, 1위 업체였습니다. 발단은 이 회사가 지난 7일자로 돌아온 달러 표시 10억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 300억 원 정도를 못 물었어요. 어머나, 겨우. 겨우 300억 원이라고 할 텐데, 이 회사가 전체 진 빚은 한 263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빚에 대한 연말까지, 올 네. 연말까지 갚아야 될 이자만 7조 7천억 원 상당이에요. 이자만. 만기가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금방금방 오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만기가, 왜냐, 여기가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한 3천여 개가 되는데 거의 올스톱이에요. 어떤 데는 현장에 지금 소비자들이 가서 누웠어요. 누워버려요? 네. 내가 지급한 돈 내놔라. 지금 환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론 이자를 300억 원 못 불었다고 바로 디폴트, 채무 불이행은 아니고 30일 정도 여유를 주지만, 그러나 지금 연내 갚아야 될 이자 등을 감안하게 되면 결국 디폴트, 채무 불이행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근데 이 업체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업체가 무너지다 보니까 이 업체한테 돈 빌려준 금융사까지 흔들리고 있어요. 금융사는 만기가 돌아온 만기 상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이어지다 보니 이게 부동산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초기다. 이제 40년 중국의 호황은 물 건너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게 비구이 위안이라고 하는 부동산 개발 회사, 이게 지금 3년 연속 1위였는데, 실적 1위였는데 갑자기 채무 불행에 빠지게 됐다. 맞습니다. 이 얘기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 레미안이다 말씀드리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채무 불행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에는 빚으로 연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돈을 못 갚아서 그렇다는 거죠? 맞습니다. 비구이안은 포브스 선정 세계 500대 기업의 하나로 꼽히면서 정말 중국이 자랑하는, 그리고 중국 전역에서 아파트 개발하는 회사야. 자산만 한 300조 원이 되는데, 사실은 중국 정부가 좀 고민을 했어요. 그동안은 이제 굉장히 규제 위일반되었습니다. 그렇죠. 왜냐? 이게 계속해서 버블을 키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부동산은 투기 수단이 아니다. 사는 곳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이제 한 가구가 이제 두 채 이상 갖지 못하도록 대출 규제, 각종 이제 투기 억제 나서다 보니까 과대한 부채를 줄이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오히려 부동산 개발업체들한테는 압박이 된 거예요. 네. 금리도 올라가죠. 대부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부동산 프로젝트를 시행했던 업체들이 부동산 현장이 멈추고, 또 이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죠.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는 이제 도시 봉쇄령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심리까지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판매가 급감한 거예요. 판매가 급감하니까 그 여파로 상당수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건물을 짓다 중단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기가 돌아온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올 상반기에만 거의 이 비구이안이 거의 한 10조 원대 손실을 봤어요. 이미 자본 잠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억 원의 이자조차 못 갚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헝다는 그럼 갑자기 왜 파산보고 신청한 거예요? 이게 2021년도에 채무 불이행이었다고 그러던데. 맞습니다. 2021년에 이 업체는 계속 부채로 연명해 왔어요. 부채만 한 2조 위안, 우리 돈으로 360조가 넘거든요. 여기가 부채는 비구이 위안보다 더 많아요. 2021년 자산 청액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황인데, 여기가 이제 지난주 이제 뉴욕 맨해튼 법원에다가 파산보호 신청 접수를 했는데,
아직 중국 내에는 파산보호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해외 채권자들로부터 이제 채무 변제 시간을 좀 벌어서 어쨌든 이제 이 미국 채권부터 좀 조정을 하겠다라는 이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여기 기업 부채도 한 100조 위안 정도여서 이미 전체 부동산 전체가 힘들어지니, 처음에는 이제 이 2021년 이게 이제 금융위기로 전이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조금은 정부 차원에서 약간은 봐줬어요. 봐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 변제 시간은 걸었지만 금융위기로 확전되지는 않았지만 이 업체가 계속해서 부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부동산 이제 경기 하강 국면을 맞다 보니 이제 이 업체로 인해서 이제 헝다 이외에도 비구이안에도 완다라는 업체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부동산 위기가 이제 전이되는 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야,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 4분의 1을 차지하고는 이제 부동산 업체들이 무너지게 되면, 특히나 이제 지금 중국 경제가 발표되고 있는 지표들이 너무 좋지 않거든요. 소비, 생산, 투자, 트리플 다 지금 예상보다 좋지 않아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지난해는 중국 경제 봉쇄령으로 인해서 제로였어요. 움직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올해 발표되고 있는 지표들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 여기다 수출도 좋지 않아요. 특히나 미국과 경쟁하면서 신기술의 경우에는 거의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중국인들조차도 이제 미래 경기가 좀 나빠질 것을 대비해서 오히려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저축률이 50%를 넘어서고 있어요. 오, 대단한데요?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점점점 그동안은 사실 거의 한 5%, 7, 8% 넘는 성장을 계속 해왔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당초 중국 정부가 예상했던 5% 안팎의 성장이 좀 어렵다. 이게 이제 이 발단이 돼서 아마 지방건설사들은 특히나 이제 수백 곳이 연쇄 파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아파트 공사는 중단되죠.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사태가 이어지죠. 이게 부동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비구이안한테 돈 빌려줬던, 부동산 개발 업체한테 돈 빌려줬던 중국의 10대 투자 신탁회사가 최근엔 만기가 돌아온 고객들의 금융상품마저 이제 이 지급하지 못하는, 네. 원리금 상환을 못 해주는 이 리스크까지 이제 전이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 중국 정부가 이 헝다 사태를 비롯해서 모든 곳의 지표가 지금 안 좋아지면서 침체 우려가 너무 커지니까 실업률도 지금 커진 상황 자체를 알려주지 않으려고 해요, 국민들에게. 특히 이제 중국은 청년 실업률을 이제 만 16세부터 24세까지 통계를 잡는데 너무 좋지 않았어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한 17%. 왜냐하면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공장 가동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이제 소화해야 되는데 잘 안 그렇죠. 됐습니다. 네. 이럴만 하더라도 한 17% 선이었는데 6월에 정점을 찍었어요. 21.3%. 너무 넉달 높은데? 연속 20%가 넘은 거예요. 네. 근데 지난주에 7월 통계를 발표해야 되는데 갑자기 청년 말했어? 실업률은 발표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왜일까? 그 이유를 좀 들여다보면 중국은 대학교 학교 개발이 9월에 새 학년이 시작이 되고 7월에 졸업해요. 7월 졸업자가 1158만 명 정도 됩니다. 1158만 명? 네, 사상 최대예요. 네. 사상 최대인데 이들이 곳이 없네.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경기가 안 돌아가고 공장 가동이 안 되고 투자를 줄이다 보니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이 7월 실업률은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발표했는데, 문제는 중국에 있는 경제 담당들조차도 이미 청년 실업률은 50%에 육박한다. 3월 수준의 46.5%에 달하는 이제 이 실업률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돈 못 벌고 취업을 못 하게 되면 부모 밑에 얹혀 살잖아요. 캥거루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청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당국자가 이런 걸 꺼려서 의식해서 청년 수치, 최악으로 사상으로 지냈고 있는 청년 실업률을 발표를 좀 통계를 좀 조작하는 거죠. 이른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만 네. 득이 될 게 없다라는 판단으로 인해서 청년 실업률 공개를 미루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뭐 중국이 그렇게 되는 것도 걱정이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궁극적 이유는 결국 중국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악영향 미칠 거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원화 가치가 연중 최저치다. 중국발 위기가 고조가 되면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 지금 PF
정말 뭐 지난번부터 PF 문제 있었었는데 계속 몇 년 동안 PF 문제잖아요. 이거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더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빨리 위기가 전염되는 게 금융시장이에요. 특히나 외환시장. 네. 외환시장이 이번 달 들어서 거의 한 원달러 환율이 70원 넘게 올랐어요. 1,200원대에서 1,270원대에서 지금 1,340원대까지 올랐거든요. 네.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미국은 경기가 너무 뜨거워서 네.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중국은 너무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근데 우리는 초록은 동색이라고 원화는 위안하고 같이 움직여요. 아, 신흥국 그래요? 통화로. 그러다 보니 지금 외환시장에서 중국 역시 이제 이 포치라고 해서 그동안 달러당 7위안을 지키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깨졌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거의 지금 16년 만에 위안화 환율이 달러 대비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미국발 악재, 중국발 악재를 동시에 받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주식시장도 영향이 컸어요. 주식시장, 외환시장도 영향이 컸지만 주식도 지난주에 엄청나게 이제 이 2,500선까지 이제 흔들릴 정도로, 장중 흔들릴 정도로 이제 한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는 중국만을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기재부 내외 24시간 이제 모니터링 점검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늘 위기는 약한 뇌관을 거치는데, 우리도 약한 뇌관이 부동산 PF예요. 그러니까요. 새마을금고에서 시작이 새마을금고. 됐지만 네. 증권사며 그리고 이제 다른 저축은행으로 이제 전이들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전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먼저 리스크가 더 확산되기 전에 좀 더 이제 철저한 대비가 좀 필요해 보이고, 네. 또 수출도 걱정입니다. 대중국 수출 아직도 이제 비중이 낮아졌지만 20%고요. 반도체 40%는 중국한테 팔아야 돼요.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저렇게 경기가 좋지 않게 되면 우리가 비빌 언덕이 없다는 겁니다. 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더 큰 문제가 또 좀 다가왔어요. 유류세. 지금 2달 동안 휘발유 가격이 1,700억 원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데, 정부는 이 가격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세수가 모자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류 할증 관련해서 유류세 인하가 계속 그동안에 조치가 있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거를 그만둬야지라고 하는 타임이 될 때마다 유류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요, 휘발유가. 그래서 6주 연속 지금 휘발유 가격이 올라서 리터당 1,700원을 넘어섰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정부에서 2달 연장하기를 결정했습니다만은, 이거 가지고 해결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음 달에는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또 지금 엄청나게 올라갈 예정이고, 유류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주간 기준 6주 연속 올라서 전국의 이제 평균 휘발유 가격은 1,700원대 넘어섰고요. 서울은 1,800원대예요. 네. 아마 일주일 전에 휘발유 넣으신 분은, 기름 넣으신 분은 지금 가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100원씩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세상에. 일주일 사이에.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가 2021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21년 11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거의 지금 2년 가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받게 되면 좀 까먹는데, 네. 인하폭도 계속해서 커지다가 잠시 조금 이제 국제유가가 잠시 하향 안정선을 보일 때 조금 낮춰놨어요. 휘발유의 경우에는 37%에서 지금 25%가 낮아졌지만, 이걸 만회하나? 이번 달 말 일몰이 종료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원상복구하게 되면 휘발유 리터당 205원 더 붙어요. 2,000원 넘어갑니다. 200원이 더 붙어요? 200원. 세금 깎아준 게 200원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네. 경유는 더 많습니다. 212원이 더 저렴하게 지금 넣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제 국제유가가 너무 빨리 오르다 보니까 이게 인하 체감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고민했어요. 이거 사실은 상반기만 세수가 40조 원 가까이 부족하니 덜 거쳤기 때문에 지금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해서 지난해만 5조 원 넘게 펑크가 났고요. 상반기에만 7천억 원 넘게 세수 결손이 발생을 한 겁니다. 유류세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당초 이번에는 환원하자. 유류세 다시 그냥 확인하자라고 했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거 리터당 2,000원 가면 민심이 흉흉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계속해서 한 넉 달 내지 6개월 정도를 이제 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데, 단 2달만 해보고 10월 가서 국제유가 흐름 봐서 추가로 그 이후에 할지 여부는 결정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류세랑 인하해서 휘발유, 경유, LPG 표반은 지금
조금은 낮아지는 효과는 있지만 그러나 국제 유가의 상승에서 올라가는 이제 국제선 유류 휘발증료라는 것은 어차피 그건 뭐 항공사의 이제 별도의 기준에 의해서 매겨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이제 이 발권일 기준이니까 9월부터 올라가니까 빨리 9월 이후에 해외여행 가실 분들은 8월 이전에 발권하시면 조금은 도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국제유가가 지금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아유. 중국 경기가 이렇게 안 좋다 그러면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지금 수요가 여름 때문에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해외여행 못 갔더니 이제 폭발적인 수요. 여기다가 오페크 플러스는 계속해서 감산하면서 국제유가를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IEA는 아마 좀 더 국제유가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도 문제예요. 일반 주유소들은 이렇게 너무 빨리 올려요. 네. 반영시키는 거를. 네. 그동안은 분명히 조금 저렴하게 들어온 이제 저가 재고 물량도 있을 텐데 너무 빨리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정부도 이 부분을 집중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알겠습니다. 뭐 오늘 되게 우울한 소식이 계속 많았는데 또 시원한 해결책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군요. 중국이 우리하고 정말 밀접한 영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대통령이나 여당이 중국을 너무 배관시하고 무시하고 미국 쫓아가가지고 으쌰으쌰 한다. 이게 선 그래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실리를 따지는 게 결국 외교고 경제고 정치 아니겠습니까? 좀 제발 생각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참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